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저 어크날리지먼트하고 리트랜스미션 쪽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어크날리지먼트 넘버, 세그먼트 넘버, 시퀀스 넘버하고 여기 있죠? 시퀀스 넘버하고 어크날리지먼트 넘버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시퀀스 넘버는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항상 처음 보낼 때 이게 이제 사실은 데이터에 보내는 순서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 조립할 때 정보도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시퀀스 넘버는 이제 연결 설정할 때도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크날리지먼트도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은 어크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크가 바로 지난번 설명한 대로 코드에 있는 이 어크란 말이에요. 이 어크 빛을 1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넘버를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버를. 그래서 이 넘버의 의미를 지금 한번 되새어 보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퀀스 넘버를 제로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러지는 않는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바이트를 내가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100바이트를. 그러면 여기 이제 잘 받았다고 어크가 가야겠죠. 그래서 이 어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 빛에서의 원빗짜리 어크고요. 그럼 여기 어크날리지먼트 넘버 값은 얼마로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얼마냐면요. 101이 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죠? 예. 이제 100바이트 받았으니까 101번째 데이터 달란 얘기예요. 예? 100, 100일이 갔습니다. 그 얘기는 송신 측에서는 100바이트가 무사히 잘 갔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겁니다. 내가 100바이트 보내고 100바이트 보내고 100바이트 보내고 세 개를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해요? 예, 뭐 어크로 100일 뭐 그다음에 200일 100바이트씩 보냈다 하면 300일 이렇게 이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번 이게 그 하나의 데이터 보낼 때마다 매번 이렇게 어크를 준다는 것은 예,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어크의 홍수라고 해야 되나? 예, 홍수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큐머러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큐머러티브라고 여기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누적이에요, 누적. 그래서 이제 큐머러티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그샘플 든다 그러면 내가 0에서부터 이제 시퀀스 넘버는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00바이트 보내고 100바이트 보내고 100바이트 보내 300바이트 보냈죠? 그죠? 예. 그죠? 100, 200, 300이죠. 그죠? 예, 300인데 여기에 하나가 왔습니다. 어크가 301. 그러면 이제 301번 300바이트 받았으니까 301번째부터 달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누적된 그 데이터에 대한 어크를 한 번 보내게 되면은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큐머러티브 누적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뭐 누적 어크놀리지먼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뭐 이런 어크인데요. 이거의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는데 첫 번째 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원래는 예, 첫 번째 안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송신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크가 제 시간에 안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되죠. 이 재전송을 할 때 과연 이 보낸 세 개를 다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전송할 때는요 예 첫 번째 걸 먼저 보내봅니다. 첫 번째 거를 보냅니다. 예, 그러면 뭐가 나오죠? 예, 이미 요 두 개는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어크 값이 301이 날라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 괜찮겠죠, 그죠? 예,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그 뭐죠? 큐무러티브 어크 플러스 리트랜스미션을 하는 장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저겁니다. 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게 그 타이머를 세팅하잖아요. 예? 타이머를. 그런 다음에 이게 타임아웃이 걸리잖아요. 타임아웃이 걸리면은 다시 그때까지 어크가 안 오게 되면 재전송을 하게 되죠. 그죠?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랜상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얘한테 보냈는데 어크가 안 왔어. 그러면은 굉장히 길게 기다려서 다시 재전송할 필요가 있나요? 굉장히 딜레이가 짧잖아요. 우리 같은 랜이면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타이머가 분명히 타임아웃이 굉장히 시간이 짧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우리 실습실에서 MIT의 웹서버를 액세스한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보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라우터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여기 이 타이머 그러니까 랜상에서의 짧은 타이머를 가지고 만약에 세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전송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타임아웃이 걸려갖고 또 똑같은 데이터 또 재전송하게 되죠. 그러면 수신자는 어떻습니까? 같은 데이터 두 번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타이머를 그러면 어떻게 세팅할 거냐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인데 이 타이머는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계산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좀 보여주기만 하고요. 예, 이렇게 설명은 뭐 크게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표준 편차도 구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로 예,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이거죠. 예, 좀 그렇게 많이 뭐 자세한 건 아닌데 바로 RTT를 구하는 겁니다. RTT는 뭐냐? 라운드 트립 타임이에요. 라운드 트립 타임은 뭐냐? 내가 데이터 보냈을 때 어크가 오는 요 시간을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샌더하고 리시버가 있으면은 내가 보내고 다시 이것이 어크가 오는 요 시간이니까 한 바퀴 쭉 둘러오는 여행을 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왕복 시간.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걸 RTT라고 하는데요. 이 RTT는 old RTT, 과거의 RTT죠. 지금 RTT 값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다이나믹하게 시간마다. 그죠? 그래서 이 old RTT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도착한 계산된 new RTT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알파를 곱하고 여기 1-알파를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수학적에서는 이제 선분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 지점, B 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알파고 여기가 1-알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알파 값이 만약에 제로면 어떻죠? 알파 값이 제로면은 new RTT밖에 안 남죠. 그죠? 그다음에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 되면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old RTT밖에 안 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요 사이를 알파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old 데이터 플러스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하는 그런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아웃은 어떻게 잡느냐면요. 여기다가 베타를 곱하기 RTT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2를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타임아웃을 잡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타임아웃이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짧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개선한 게 바로 이제 요 RTT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타임아웃 값을 이렇게 무슨 측정치 변화량, 측정치 변화를 고려한 RTT 해서 여기 DIFF 하면 이거는 편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평균 편차도 구하고 뭐 해가지고 막 하는 것이 바로 원래 오리지널인데요. 이걸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한 사람들이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우리 개념적으로 old RTT와 new RTT를 적절히 버무려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갑자기 전송의 딜레이 타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보냈습니다. 타임아웃에 의해서 다시 여기는
재전송을 했는데 여기는 이 리시버는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드디어 여기에 어크를 보냈습니다. 어크를 보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어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샌더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에 건 잊어버리고 내가 요때 보냈는데 요때 다시 어크가 왔어. 그러면 RTT 값이 요거잖아요. 시간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짧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즉 전송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리트랜스미션 재전송을 할 경우에는 이 RTT 계산된 RTT 값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new RTT에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칸의 알고리즘 이거 굉장히 이것도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각종 기사 자격증에 칸의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아까처럼 재전송에 의해서 new RTT 값이 계산이 되기는 하지만 얘가 지금 부정확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짧게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타임아웃 그 시계를 이 new RTT를 고려하지 말고 옛날 타임아웃 있잖아요. 그죠? 바로 전에. 그러니까 재전송하기 전에 타임아웃 곱하기 2배. 2배를 새로운 타임아웃으로 계산하자. 여기 아까 보면은 old RTT하고 그다음에 new RTT를 다 이렇게 같이 반영을 했는데 new RTT 값이 워낙 믿을 만한 게 못 되기 때문에 재전송할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칸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제션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컨제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네트워크가 비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가 알고 있지만 라우터도 막 버퍼에 저장된 것들이 꽉 찼기 때문에 뭐 디스카드가 생기고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재전송을 타임아웃에 의해서 재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버렸는데 이거를 TCP 자체는 그 에러 레포팅을 보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ICMP에서 보고는 하긴 하지만 이것을 TCP에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CP 자체는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라우터가 이제 있는데 중간에 얘가 버렸어. 디스카드 했어. 그러면은 샌더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냈는데 어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리시버는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어크를 못 주고 있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타임아웃이 걸려서 재전송이 가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이제 컨제션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재전송할 때 그러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슬로우 스타트를 할 것이냐,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즈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보내는 뭐라고 할까? 그 윈도 사이즈라고 얘기할까요? 윈도 사이즈라고 한다면요. 내가 막 이렇게 보냈어. 막 보냈는데 갑자기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이 걸려 갖고 재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윈도 사이즈를 그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다. 1로 세팅하자. 1로 세팅해서 다시 1바이트서부터 이렇게 지수함수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임계값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에서는 좀 편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컨제션이 발생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라우터한테 경로 배정해달라고 막 아우성 막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도 조금씩 보내자. 패켓을. 이렇게 생각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제일 작은 1로 세팅하는 것을 슬로우 스타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TCP의 퍼포먼스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게 재전송할 때마다 1로 시작해서 다시 이제 점점점 어크가 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윈도우 사이즈를.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즈는 뭐냐면 1로 하지 말고 그때 재전송할 때 당시에 윈도우의 사이즈의 반만 잘라서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이만큼 되었었으니까 반만 잘라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내다가 리트랜스미션 할 때 반만 잘라서 한 요 정도죠. 그죠? 이렇게 보내는 게 뭐 증가되면 어크가 오게 되면 점점 또 늘리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맨 땅에서부터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컨제션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모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컨제션이 발생했었을 때 TCP를 고려해 갖고 이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RED라고 해 가지고요. 랜덤 얼리 디스카드예요. 랜덤하게 초기에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이게 라우터에 버퍼가 있어요. 이렇게. 라우터에, 이게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버퍼에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쫙 쌓아놨습니다. 꽉 찼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애가 왔어요. 어떤 애가 왔더니 글쎄 여기가 꽉 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디스카드가 됐죠. 그죠? 디스카드가 됐습니다. 이 디스카드를 이 넘버 1번 호스트한테 온 거를 이제 디스카드 했어요. 1번 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비겠죠? 얘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전송하게 되겠죠? 얘는 재전송인데 즉시 재전송이 아니고 타임아웃에 의해서 재전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즉시 재전송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있다가 이제 재전송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경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없어지겠죠. 그럴 때 다른 애들이 컨제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컴퓨터가 경로 배정해 달라고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또 꽉 찼어요. 그래서 이 넘버원 애가 다시 재전송했는데 어떻습니까? 또 꽉 차갖고 또 이번에도 디스카드 넘버원 계속 있잖아요. 디스카드 되는 애는 한번 그 측정을 해봤더니 계속 디스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됩니까? 1번 컴퓨터는 호스트는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타베이션, 굶어 죽는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스타베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일을 생산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RED 그러니까 랜덤 얼리 디스카드는 뭐냐면요. 자, 버퍼의 사이즈가 있어. 라우터에. 그런데 여기가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니멈이야. 여기가 여기가 맥스야. 맥스면 꽉 찬 거잖아요. 버퍼에. 그죠? 그래서 일단 미니멈에 쭉 이제 패킷이 찼어요. 패킷 차면 그냥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계속 경로 배정을 하겠죠. 근데 이게 미니멈하고 맥시멈 사이가 이제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랜덤하게 이 중에서 랜덤하게 디스카드를 한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훨씬 더 아까처럼 꽉 찼을 때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스타베이션도 없고 전체적인 이 버려지는 컴퓨터한테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네트워크의 전체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이득이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ED라고 하는 것들을 라우터에서는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TCP는 연결 설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연결 설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설정을 이제 해서 연결이 설정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전용선이 가상의 전용선이 이제 생긴다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연결 설정은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먼저 연결 설정을 요구하는 측입니다. 요구하는 측. 여기는 연결 설정을 요구가 아니고 수락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는 서버가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물론 P2P는 좀 다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연결 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 여기 보시게 되면 SYN 많이 안 봤어요? 아까 그 세그먼트에서 코드에 보면 SY synchronize라고 하는 그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그 값을 1로 세팅하고 그 시퀀스 넘버 값을 이제 줍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이 앞이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에 싱크 빛을 1로 여기 싱크 빛이죠. 여기 싱크 빛을 1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퀀스 넘버 값을 이제 줍니다. 연결 설정할 때.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이 그림에는 연결 요구를 하는 애는 어떻게 됐냐면, 빨리. 예, 여기 값을 x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사실 숫자죠, 숫자. 근데 이 x는요. 랜덤하게 줘요. 랜덤. 왜냐하면 이 값을 정해져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킹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랜덤한 값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한 값인데 이게 이제 숫자이긴 하지만 이거 이제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x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하죠.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 연결을 수락하는 측에서는 너는 앞으로 시퀀스 넘버는 X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설명을 할 때는 앞에서 시퀀스 넘버를 제로로 스타트를 많이 했는데 이제 X가 옵셋 값인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싱크가 이제 1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연결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연결 수락하는 측에서는요, 예, 자신도 데이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시퀀스 넘버가 붙게 되고요. 따라서 이게 마치 이제 보내는 측, 연결 설정을 요구하는 측의 시퀀스 넘버 X는 마치 연결 설정을 요구하는 애의 암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왜냐면 랜덤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뭐 18,000번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주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랜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게 똑같이 시퀀스 넘버하고 싱크 bit하고요. 시퀀스 넘버하고 여기는 y라고 보냈네요. 그러니까 이쪽 연결 수락하는 측에서의 또 랜덤한 숫자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쪽은 지금 시퀀스 넘버가 y로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정보가 두 개나 날아가죠. 어크가 날아갔다는 얘기는 뭐죠? 네 거 아까 잘 받았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크의 어크날리지먼트 숫자 넘버 값은 x 플러스 1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몇 바이트 보내느냐 데이터 바이트 전송된 바이트 숫자가 기여하겠지만 좌지우지하겠지만 지금은 서로 연결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바이트만 받았다고 치자 해서 x 플러스 1을 보냅니다. 그러면 다음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시퀀스 넘버인 싱크빗을 또 1로 세팅하고 시퀀스 넘버 y 값을 여기다 한꺼번에 줍니다. 이거를 우리 pg백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pg백이라고 해서 돼지가 덩어리에다가 데이터를 싣고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싣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꺼번에.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보냈던 시퀀스 넘버 X를 쓴다는 그것도 얘가 알아먹었구나. 나는 네가 또 Y라는 것도 시퀀스 넘버 Y를 쓴 것도 알았어. 하고 이제 알게 되겠죠. 그죠? 얘 받는 거는 싱크하고 어크를 다 받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한테 나도 너가 보낸 시퀀스 넘버 Y라는 거 잘 받았어 하는 거 의미에서 여기다가 어크를 주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크 값은 y 플러스 1로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y 플러스 1로 날아가. 요 세 개의 과정이 반드시 연결 설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 설정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3-way 핸드쉐이크. 3way가 세 번이죠. 세 번. 그죠?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핸드쉐이크. 악수하는 것이 서로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3-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써 있네요. 그죠? 3-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자, 연결 설정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거는요. 핀을 씁니다. 핀. 아까도 우리 코드빗에 핀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퀀스 넘버 값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죠? 그래서 짱 보내게 되면 얘는 뭐냐면요. 이제 얘가 연결 종료를 요구하는 애고요. 여기도 연결 종료를 수락하는 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끊겠다는 애예요, 얘가. 얘는 사실은 아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포트 번호당 송신 버퍼와 수신 버퍼가 따로 있죠. 수신 버퍼와 송신 버퍼가 따로 있는데 핀 날아가는 건 뭐냐면요. 나 이제 너랑 이제 통신 끝날 거야 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송신 버퍼에 있는 데이터는 다 이제 너한테 다 줬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낼 거 다 보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건 이제 종료인데요. 그러면 얘가 핀을 받겠죠, 그죠? 이 시퀀스 넘버하고 받겠죠. 받은 다음에 아 얘가 나한테 줄 거 다 보냈다는 얘기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크를 x 플러스 1, 그죠? 어크만 줍니다. 어크 값은 x 플러스 1로 줍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았어 이런 네 거 잘 받았어 한 다음에 요게 왜 텀이 있냐면 얘도 얘한테 보낼 송신 버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송신 버퍼, 수신 버퍼가 있는데 얘도 보낼 거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송신 버퍼에 있는 걸 다 보냅니다. 이렇게 쫙 보내고 다 보냈으면 그때서야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핀이 날아가죠. 그래서 핀 한 다음에 얘가 똑같은 거죠, 그죠? 시퀀스 넘버 y를 주고 x 플러스 1을 줍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를 못 받았으니까 어크나리즈 값은 다 x 플러스 1로 날아가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y 플러스 1로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좋습니까? 자, 요게 이제 바로 연결 를 종료하는 과정입니다. 연결 설정과 연결 종료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TCP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포트 번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 80번 포트가 뭐예요? www죠. HTTP가 쓰는 거고. 지난번에 왜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 FTP 쓴다고 했잖아요. 21번 포트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좀 시간 됐지만 좀 계속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silly window syndr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illy가 뭐냐면 어리석다는 얘기죠.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illy window syndrome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버퍼가 있는데 송신 버퍼가 있습니다. TCP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송신 버퍼에 어느 정도 차야지만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그거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네트워크에 어마어마하게 뭐 1기가바이트 정도 바이트 정도 되는데 이게 뭐 1바이트 보내고 2바이트 보내고 이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찬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식으로 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네글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데이터는 무조건 보냅니다. 상대방한테 보내고 어크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하는 송신 버퍼가 차면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보내는 이런 방식이 네이글 알고리즘이고요. 네이글 알고리즘을 끄게 되면은 버퍼에 오는 대로 바로 보내죠. 그러면 버퍼에 보는 대로 바로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결국은 이 얘기는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이글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실리 어리석은 게 있는데 뭐냐면 수신 버퍼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샌더고요. 이게 이제 리시버입니다. 얘가 뭐 흔히 얘기하면 얘는 뭐 슈퍼컴이고요. 슈퍼컴퓨터고 그 다음에 얘는 386 PC라고 합시다. 통신됩니까?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하죠. 연결 설정을 하죠. 연결 설정할 때 아까 얘기 하나 안 드렸는 게 뭐냐면 얘가 윈도우 사이즈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연결 설정 자체만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렇지 연결 옵션까지도 한다 그러면 윈도우 사이즈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제 수신 버퍼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신 버퍼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컴이 막 쫙 보냈더니 뭐 거의 다 찬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찼어요. 수신 버퍼에. 그럼 다음에 또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쌓을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 리시버 수신하는 컴퓨터 386 PC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읽어가요, 하나씩. 어플리케이션에서 읽어가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읽어가는 것을 CPU가 하거든요. 우리 사실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데 읽어가요. 그럼 읽어가면 이제 그때서야 읽을 때마다 없어져요. 얘가 이 수신 버퍼에서 없어지는데 이게 너무 CPU가 느리다 보니까 천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보내면은 꽉 찼는데도 또 막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줄 때 있잖아요. 윈도우 사이즈를 얘가 보내요. 윈도우 사이즈를 야, 나 있잖아.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얼마거든? 지금 다 꽉 차갖고 나 0바이트야
라고 알려줍니다. 예, 알려주면 여기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 쓰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어딨나? 예, 여기 윈도우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로를 집어넣습니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죠, 그죠? 예, 수신 버프 꽉 찼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또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얘가 원바이트를 얘가 또 이제 CPU가 또 읽어가. 그러면 원바이트 B죠? 그러면 얘가 또 얘한테 또 얘기합니다. 야, 나 원바이트 윈도우 사이즈 1이야. 그러면 얘가 또 원바이트 주죠. 그러면 또 바로 또 어떻게 되죠? 나 윈도우 사이즈 0이야.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흘러간다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뭐예요? 딜레이드 어크날리지먼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비록 1바이트밖에 안 남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얘한테 어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고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비어 있으면 그때서야 어크를 줘서 그때 다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하는 이런 방식이 딜레이드 어크날리지먼트입니다. 물론 타임아웃 전까지는 보내야겠죠. 그죠? 타임아웃 전까지는 보내야겠죠. 자, 요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CP의 타이머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전송 타이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를 전송할 때 타이머를 세팅해서 타임아웃이 되면 재전송하는 거. 이 타임아웃은 old RTT하고 new RTT를 서로 이제 버무려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ersistence 윈도우 타이머는 뭐냐면요. 아까 바로 전에 얘기했는데요. 이제 보냈는데 얘가 지금 수신 버퍼가 꽉 차가지고 나 윈도우 사이즈 제로야 그러면 이제 얘가 못 보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기다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로를 받을 때 퍼시스턴스 타이머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타이머가 타임아웃이 되기 전까지 윈도우 사이즈의 변화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keep alive 타이머는 이거는 그냥 그 클라이언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한 친구가 장시간 동안 송수신을 보통 안 하는 거예요. 보통 2시간 정도를 이제 보통 보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송신도 안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한 번씩 이제 찍어 봅니다. 뭐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죠? 온라인 너 살아 있어 하고 온라인으로 보내는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keep alive 타이머가 2시간으로 세팅했으면 얘가 일단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세팅을 하죠. 그러다가 얘가 계속 뭐 아무런 그 송신조차도 없으면 이게 타임아웃이 되면 다시 한번 너 죽었어 살았어 하고 찍어보죠. 메시지를 보내죠. 그죠? 예, 이렇게 쓰는 거고요. 타임 웨이스티드 타이머가 굉장히 또 우리 프로그래머한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방금 전에 이겁니다. 예, 지금 이 그 우리가 끝낼 때 여기 4-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맨 마지막 장면이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에 내가 지금 얘가 연결을 종료를 요구하는 애잖아요. 얘가 어크를 보냈습니다만 얘가 이 어크를 받았는지 어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가 여기에 대한 어크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요 기다리는 것이 바로 타임 웨이티드 타이머예요. 아까처럼. 그죠? 예, 타임 웨이티드 타이머. 아까 지금 맨 마지막에 타임 웨이티드 타이머가 여기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타임 웨이티드 타이머를 세팅해 놓고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만약에 얘가 이거를 못 받았다고 치면 이 어크를 못 받았다고 치면 뭐가 날라올까요? 다시 얘는 샌드 핀하고 어크를 또 다시 재전송하겠죠. 맞습니까? 요 메시지를 재전송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어크를 보내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크가 아무것도 이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어크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타임아웃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동안에 이 타이머가 타임아웃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이 세션은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내고 다 끝났으니까 다시
뭐라고 하냐 서버를 내리고 뭐 컴파일 해갖고 하게 되면은 이 세션이 아직도 이 타임아웃이 여기 백그라운드에서는 타임아웃이 안 걸려가지고요. 이 세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포트 번호를 예 이게 아직 그 전에 아직도 안 죽은 이 세션이 예를 들어서 포트 번호를 8000번이라고 한다면 이 포트 번호 8000번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다시 디버깅해서 컴파일을 다시 올리면은 이것도 8000번 쓸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얘가 충돌이 나겠죠. 왜냐면 야 8000번 포트 지금 다른 애가 쓰고 있어. 넌 쓰면 안 돼. 라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프로그래머한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TCP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